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9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자유헌정 포럼의 화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 대해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일원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잘 아시듯이 우리 이영작 교수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일 의원님께서 또 이영작 교수님을 추천하신 바도 있지만은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정말 조망하시는 분이시고 대한민국의 우국지사로서 우리 특히 오랜만에 보수 정권이 또 이렇게 들어섰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정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 변정일 대표님께서 우리 모임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불편하신 장소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이영작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겹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또 날씨가 덥고 그래서 오늘 참석 인원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영작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1980년대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서울지검의 공안부 검사로 있던 어느 친구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때부터 이영작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좀 얼굴을 뵀으면 하는 생각을 쭉 가져왔었는데 오늘 비로소 제가 직접 그 얼굴을 뵙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영작 교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더 소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소개를 드린다면은 우리 이영일 의원님이나 다른 분이 소개를 드리는 게 적절하고 저는 그렇게 적절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무실 계약이 이달 말로 끝납니다. 이달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8월 16일부터 여러분들 가끔 식사하러 가시는 섬마을 식당이 있는 5성 빌딩 11층에 사무실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면적이 좀 적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쓸만하고 또 이렇게 소규모의 강연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서 7월 말까지는 언제든지 여기 오셔도 됩니다. 되지만 우리 공식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섭섭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이런 주례 강연 행사도 없고 그 다음 주도 없습니다. 참고하고 나중에 카톡방으로 다시 한번 쭉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방학이 한 달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휴가 기간. 그거. 예. 그래서 저쪽 사무실 계약이 8월 16일부터입니다. 8월 16일이고 8월 16일 날은 그 전에 우리가 이사를 다 맞춰놓고 8월 16일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여러분들을 모시는 그런 행사가 준비가 되면 반드시 연락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이사떡도 자시고요. 그렇게 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인사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절 행사하고 바로 가면 돼요. 예. 예, 그러면은 여러분 기다리셨던 우리 이영작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서 우리 현 시국에 대한 소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시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거는 그냥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니고 뭐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여기 계신 자유운동 포럼 회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냥 뭐 새로운 얘기는 전혀 없고요. 다 아시던 얘기를 제가 있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영일 의원님한테 파일을 2개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6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고르디안 매듭을 풀듯이 단칼에 단호하게 풀어라라는 내용으로 한 3가지 꼭지를 해서 글을 제가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레간이 하던 레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3가지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간 대통령은 스트롱 아메리카 스몰 거버먼트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당히 케네디 이래로 정부가 굉장히 규모가 커졌었거든요. 그리고 지미 카터 때 워낙 지미 카터가 정치를 망쳐가지고 미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정말 제가 그 당시에 집을 샀는데 1년 이자율이 그러니까 14% 그렇게 였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때 이제 레간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양반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부자 감세였어요. 부자 감세하고 지금 이제 변형균 씨가 이제 기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소위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를 잘 살게 하면은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주면은 그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다 먹고 없애버리지만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은행이 기업으로 돌아와서 기업이 커진다. 그런 정말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세금 깎아라. 그리고 이 스트롱 아메리카 미국의 땅에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미국이 강력한 미국이 돼야지 미국이 잘 살 수 있다. 아주 극도로 간략하고 그런 중에 이제 불법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항공관제사 파업인데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은 미국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화물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된 커다란 그 파장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 정부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10,000명 조금 더 되는 규모의 노조가 파업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레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네 불법 파업이니까 며칠 날까지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너희는 다 해고고 또 그러고 나서 너희 절대로 어떤 공직도 못 맡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몇 명 돌아오고 9천 명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파이어를 시켰어요. 다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해고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가 뜰 수가 없으니까 뭐 미국이 마비가 된 거죠. 그런데 방법은 이제 공군에 있는 관제사들하고 그 다음에 은퇴한 관제사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도 항공기에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항의 항공기 대수를 줄여라. 그리고 1년 동안을 이 관제사를 뽑아서 훈련시키면서 이제 1년 후에 이제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1년 동안 미국이 입은 피해는 말도 못하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노조가 약해졌고 경제가 살아났고 그러면서부터 미국이 다시 이제 모노파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소련한테는 뭐라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는 스타워스를 준비한다. 스타워스란 건 뭔가 하면 너희가 무슨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이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바로 폭파시켜 버리겠다. 그런 무기를 개발하겠다. 그게 스타워스라고 별명을 붙였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으로서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가 무력화되는 그런 연구를 한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그런 걸 하니까 소련도 이제 그걸 한다고 덤벼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소련이 미국을 따라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90년에 소련이 붕괴를 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스타워스로 인해서 소련의 경제가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해가지고 제가 글을 쓴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제 의원님한테 보내드렸고요. 또 헌정에서 저보고 글을 써달라고 이번 새로운 국회의장 단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또 그래서 나라 국자를 파자하면은 정치가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나라국을 보면요 땅이 있고 그 외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창을 갖습니다. 이게 창과 아니에요. 땅, 집, 창과 그 다음에 성을 두르거든요. 그게 나라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국방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역사는 항상 성을 쌓는 역사다. 문명은 성을 쌓음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인구 3,000명의 도시가 생기는데 도시가 다 그게 3,000명 도시라는 것이 전부 다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으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밀집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명이 시작됐는데 사실 뭐 그런 문명에 이제 부작용이라는 것이 뭐 나병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한 3,000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역사는 성을 쌓음으로써 시작이 된 거고 우리가 고구려를 보면 안시성, 요동성, 뭐 평양성 이런 데를 해가지고 결국 수나라, 당나라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역사란 거는 국방 안보 역사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조선조에 보면은 세종대왕은 여진족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성을 쌓고 사성육진인가 쌓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진에 대한 상당히 온종을 베풀자는 거 있었는데 그거 다 배척해 버렸어요. 그리고 왜구가 굉장히 창궐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대마도 가서 대마도에서 왜구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국방이에요. 근데 선조 임진왜란 당시에 보면은 김성일이 황윤길이가 서로 반대되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김성길이죠? 김성일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인성과 침략성을 못 봤을 리 없다고요. 근데 그 사람 와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요, 꼭 민주당이 하는 짓하고 김성일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내용을 쓰면서 우리는 강자인 척 하더라도 약자예요.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 안 가지고 있고요. 6.25 때도 김일성이 강자였고 우리는 약자였고, 그 다음에 뭐 2차 대전 때도 독일이 강국이었고 열강이 영국, 불란서 이런 데들이 약자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은 강자 약자가 있고 또 전조 현상이 있고 평화 조약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다페스트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1994년도에 우크라이나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네 평화 다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영국,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부다페스트 평화 협정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남겨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14년에 20년 후에 푸틴이 크림반도를 먹어버리잖아요. 강탈이죠. 그런 강탈을 했지만 서방에서는 러시아에서 싸게 오는 가스하고 오일 때문에 어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이제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조 현상이 있었고 강자가 약자를 치는 거예요. 항상 강자가 약자를 치지 약자가 강자를 치는 적이 없습니다.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2차 대전도 보면은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먹었거든요. 오스트리아를 먹었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오스트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다. 그런 이유로 먹었어요. 그 당시에 이 독일을 보면은 독일에 이렇게 한 부분에 체크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걸 영국, 불란서, 근데 그거 먹어. 거기 독일 사람 많으니까. 그 대신에 평화협정 맺어. 그래서 베를린 평화협정 맺고 나서 1년 후에 2차 대전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북한이 강자고 우리는 약자고, 약자는 강자와 항상 평화 협상을 원하죠. 근데 1950년 1월에 트루만이 한국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에치슨 라인을 걷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개월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핵무장밖에 없다. 이제는 핵무장할 때 됐습니다. 지금 대만이 중국에서 그렇게 위협을 계속 받고 있지만 견디는 거는 미국 측에 서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소위 균형 외교라는 건 북한에 주자는 거예요. 그거는 균형 외교라는 건 김성일이 외교예요. 선조 당시에.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썼고요. 이스라엘이 뻗치는 이유는 핵무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핵무기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핵무기를 누가 실험합니까? 여러분들의 핵무기의 그 핵심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기폭제예요. 기폭제는 핵무기가 아닙니다. 이 용기 속에서 화약을 터뜨려서 그게 어느 정도 온도를 올리면서 이 용기를 깨지지 않게 하면은 핵 분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핵폭탄이고, 원자폭탄이고요. 그 용기를 탄탄하게 해서 핵 분열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수소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나라에서 그걸 못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폭제 연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소련이나 모든 핵을 가진 나라는 해마다 핵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핵 실험을 어디서 해요? 실험실에서 해요. 컴퓨터로 해요. 시뮬레이션으로 해요. 기폭제 실험하는 데는 대기에서도 관계가 없어요.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핵무기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처치에 놓여 있어요. 그 뭔가 지금 아베가 이제 암살당하면서 일본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군국주의가 다시 돌아온다면은 일본이 대결주의로 갈 수 있고 중국과 대결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면은 한국의 종북 좌파들은 우리 핵무기 없으니까 북한과 우리가 한편이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글을 쓴 걸 이영일 의원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가시면은 여기 회원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으니까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글은 이제 8월 헌정에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김성일하고 민주당을 이렇게 비유했는데 뭐 잘리지 않고 나오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또 신문에 보니까 뭐 여당에서는 호남에 대한 진심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광주에서 전국 수은에 첫 발을 띄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서진 정책하겠다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DJ 동진 정책이 생각이 나요. DJ가 사실 김중권 씨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어요. 근데 DJ는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가지고 동진 정책을 편 겁니다. 동진 정책 실패하더라도 아무 피해 입는 게 없어요. DJ 99% 지지하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동진을 했어도 그게 사실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수인 씨, 이수성 씨 동생이 여수 순천에서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 네? 영광. 네. 그 경상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동진 정책이 실패했어요.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영남 지지율이 그렇게 스트롱하지가 않아요. 지금 영남을 다져야 돼요. 자기 지지 기반을. 자기 집이 물이 새는데 남의 집 고쳐주러 다니는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밑에 당의 지도자들이 정치의 기본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가 지금 30몇 %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세요. 민주당 지지 계층이 40%라고 그러고, 보수가 40%라고 중도가 20%라고 그래봐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야당의 지지율이 20%라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20%에다가 0.4를 곱하면 8%예요. 그리고, 보수 우파의 지지율이 60%라고 그래봐요. 그럼 46, 24, 24예요. 그리고 중도는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8 더하기 23은 32%예요.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디서 빠져나오면 어차피 야권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야권에 표를 얻으려고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40%의 지지를 유지를 하려면은 여권 지지자들 80%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80%에서 본 482, 32, 32%예요, 그게. 그리고 야당 지지율이 20%에서 25% 사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대충 40%에서 41,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간단한 수학만 해도 될 거를 갖다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호남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썼었는데, 호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노예입니다. 호남은 절대로 민주당이 호남을 잘 살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복합 쇼핑몰도 못 만들게 한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 내세워가지고 민주당에서 뒤에 조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새만금에 LG CNS에서 첨단 농업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농민단체들이 일어나서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농산물은 수출용이지 국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여기서 첨단 농업을 하면은 이 고용 창출도 되고 경제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좋다. 이렇게 해서 LG CNS에서 그걸 시도를 했어요. 근데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김정은의 노예거든요. 지금 그와 똑같이 호남은 민주당의 노예예요. 노예는 먹을 것만 던져주면 되는 거지, 잘 살게 하면 노예는 해방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지금 권성동이니 뭐니 간들 아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이재명이가 대선 당시에 그랬잖아요. 호남이 후진된 거는 박정희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건 우리 때문이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너희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 너희한테 이렇게 맨날 빵 나눠주잖아. 배급 주잖아. 근데 실제로는 박정희가 잘못해서 하는 거 우파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호남을 노예화하고 있다. 보세요. 호남 사람들은 박정희를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 절대 발전 못해요. 정부가 돈을 퍼부어요? 예산 폭탄 퍼부어요? 보세요. 브라질에 브라질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브라질 굉장히 잘 살 때 브라질리아라는 수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국 브라질 큰 땅이 큰 나라인데 균형 발전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브라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슬럼이에요. 가난해요. 그냥 거지들로 꽉 차 있어요. 범죄 도시로 꽉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브라질리아입니다. 제가 워싱턴 살았고, 우리 김영균 의원도 워싱턴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워싱턴의 일부 빼놓고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슬럼이었어요. 그럼 정부에서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지가 돼요. 얻어먹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미국의 인디안들 사는 데 가보잖아요. 인디안 사는 마을에 가면 인디안들은 그 마을은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술병 천재예요. 인디안들한테 막 퍼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 폭탄 주니까. 예산 폭탄, 정부에서 예산 폭탄하는 거, 그건 독입니다. 근데 자꾸 또 여당에서 자꾸 독을 퍼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호남은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호남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균형 투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 균형 발전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호남 잘 살게 해줘야 돼요. 보세요.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예요? 성지가 아니라는 증거를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주는 일당 독재 지역이에요. 광주하고 전라도는. 보세요. 꼴통 보수 대구에서도 김부겸이 김문수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네. 부울경에서는 민주당이 아주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일당 독재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민주화가 되고 성지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윤석열 대통령 또 허튼 소리 했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민주화 성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드바이서들이 너무 어드바이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딱합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호남에 가면요, 김대중 센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김대중의 말 하나하나가 금과 옥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의 김일성이와 호남에서의 김대중의 똑같지 않느냐. 똑같죠? 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김대중의 평화통일이 유훈이고 금과 옥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김대중의 평화통일주의가 맹목적 종북좌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호남에서 표를 얻으려면 민주당은 김대중을 내세우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호남에서 DJ가 신격화되어 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이 김대중 이어받겠다 그러는데요. 김대중 정치는 1970년도 정치예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97년에 제가 대통령 만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우습긴 하지만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대중은 1970년 정치예요. 그 정치를 호남이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민주당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공천 제도의 개혁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나라 발전 못합니다. 호남이 발전 못하고 발전 못해요. 선거개혁 지난번에 프라이머리 누가 반대했죠? 그 이상하게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끼어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문재인이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2016년 총선 당시에 프라이머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를 박근혜 대통령이 방해해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을 놓는 걸 어떻게 놓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가지고 있었고 끝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우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절대 통일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그 대중참여경제를 보면은 굉장히 시장경제화되는데 시장경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지 시장경제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DJ는 원래 기업인이었습니다. 기업인은 절대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 고모가 좀 굉장히 그 좌파적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의사였고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런다고 또 좌파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DJ가 상당히 그 좌파적인 논리를 갖게 된 거는 이호 여사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 해서 이호 여사가 빨갱이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요.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위 지금 현재 여당이 그 호남에 대해서 갖는 기대나 호남에 대해서 하는 정책은 아주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호남에 가고 국민의힘은 호남의 진심을 보여줄, 뭐가 진심이죠? 호남에 보여줄 진심이 뭐예요? 진실이 퍼주겠다는 거예요? 퍼주면 더 망해요, 호남은. 그래서 저는 좀 멍청한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문재인이 북한에 애걸복걸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쳐다본 척도 안 했어요.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이번 5.18 때 그랬어도 하나 됐어요?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국민의힘은 호남에 쏟는 정성의 반이라도 영남과 서울에 퍼부으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Buck stops here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 말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벅스탑스야. 내가 뭐든 책임진다. 이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하시던 말씀인데, 이게 레간이 관제사 파업에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자기가 불법 파업과 직접 대결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요?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파 대통령이 불법 파업에 항복을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거제도 불법 파업에 장관들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이 양반이 앞장서야죠. 그게 책임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The Buck Stops Here 했으면은 상식과 공정과 법치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몇 가지만 뽑아서 레간이 하듯이 대통령은 이것만 집중할 테니까 장관들은 네 할 일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저는 인생에 3대 비극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가 소년급제고, 하나는 중년상백은, 마지막에 이제 노년빈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준석은 이 소년급제라는 사람이에요. 소년급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19세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몇 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까지 다 들어갔어요. 아시아 전체를 먹을 수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호모였대요. 근데 자기 호모하던 장군이 죽으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이 걸려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복통이나 죽었다고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 대왕도 소년급제했고 급작이 일어났지만 갑자기 망해버렸죠. 저는 이준석이 그런 유형이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정치 논평을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몇 년 했습니다. 근데 정치 논평은요, 저는 바둑 훈수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바둑 고수가 훈수꾼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죠? 네. 그리고, 훈수꾼 중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정치 논평하는 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손학규 망치고, 이제는 국민의힘까지 망치려고 그러고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또 제 말씀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아무튼 저보고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 연구원 원장에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갈 생각도 없고, 나는 생각도 한 적 없는데, 난 절대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냐 해서, 내가 유승민이는 걔는 좌파인데 국회의원 되려고 이 당에 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TV에서도 여러 번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길 갈 수가 없죠. 그 당시에 그 양반이 원내대표였는데. 저는 그 사람은 좌파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은 좌파 우파도 모르고, 그러나 저는 좌파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은 이제 당권 정지된 당원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알렉산드로 대왕이 인도까지 갔다가 그냥 더 갈 수도 있었죠. 스스로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다 했다. 내 애인도 죽었고, 그러고 그냥 돌아오다가 죽어버리듯이 이준석이도 그냥 이제 불이 꺼지기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과 법치에 대해서 제가 언제까지 앞으로 1시간 더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 있고요, 화물연대 같은 불법 파업이 있고, 인프라 위협에 세 가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적어도 우리가 안보라도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뭐 IAEA가 아니고 뭐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NTP라고 그러더라고요. NTP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한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가 있는 거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우리는 방법이 없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 우리가 북한이 터뜨리더라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기술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무슨 뭐 소형 원자로까지 만든다 그러는데 이거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 하면 대만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본은 가지고 있고. 그럼 여기 동북아 5개 나라가 전부 다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여기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속 하는데요.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로부터 우리 같은 선량 국가를 보호할 수 없는 NTP는 죽은 조약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국제 질서도 중요하지만 국제 질서에 앞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원로로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NTP에서 탈퇴해서 핵무기 개발한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뭐 전쟁헌법 갖게 될 거니까요. 일본도 공공연화가 핵무기 한다 그럴 수 있고요.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럼 중국은 북한을 자제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길 바라지만 저는 이런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고요. 저는 이 정권 초기에 우리나라 모든 정권이 민노총에 항복했습니다. 저는 그 DJ 정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평택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법 파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DJ한테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자네는 모르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알았네. 근데 그냥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는 대통령님한테 이제 어드바이스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려 듣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합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이 불법과 합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리고 불법은 법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소급 입법해가지고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법에 없는 것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우파 대통령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분명히 불법인데 협상을 해요?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하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단호할 건 단호해야 돼요. 줄 건 주고 단호할 건 단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 복귀 명령 내리고 언제까지 안 내리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다시 거제도에서 노조에 물러나면은 그런 이제 불법 판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기가 돼서 민노총이 더 기승을 부리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은 단순하고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하고 단호한 게 소위 고대안의 넛, 알렉산드로 대통령이 고대안의 낫을 칼로 잘라서 풀었다는 그런 단순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그렇게 단순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순하고 단호한 정책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미국 여론조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사실은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었고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때쯤에 미국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있었냐면 헌법을 개정해서 레간이 3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강경책을 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가 무지하게 나빴어요. 그 지미 카터한테 이어받은 건데, 그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81년에 취임했는데 1년 후에 나온 조사를 보면요. 이 레간 대통령의 지지율이 41%, 반대율이 47%였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근데 실업률에 대해서는 이 직장 만드는 거, 엠플로이먼트에 대해서는 23%가 못한다고 그랬고, 66%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3%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경제에 대해서도, 31%가 잘하고 59%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린 팔리시에 대해서도 36%가 잘하고 41%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요, 미국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분석을 한 걸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 어느 선을 넘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근데 어느 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에 따라서 지지율이 등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렇게 상세하게 브레이크다운을 안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분석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하고 오면은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경제가 안정돼 있을 때라는 거예요. 경제가 안정돼 있을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등락을 하지만, 그러나 경제가 나쁘다, 특히 실업률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것이 그 실업률에 다 덮여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는 분석을,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것이 세월호보다도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 수학여행 그런 게 다 전면적으로 다 금지됐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 민생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 세월호의 효과가 아니고 세월호로 인해서 이 수학여행이나 학생들 여행이나 단체 여행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없어지면서 민생이 어려워져 가지고 생긴 문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민생에 어떤 직격탄을 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카멘트를 보면은 경제가 나쁘면은 foreign affairs, 외교에 잘하고 못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지지율과 그 실업률의 관계를 보면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느 정도 내려와야지 지지율의 등락이 있지,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한 6%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무효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사실은 저 경제가 나쁘기 때문인데, 거기다가 또 지금 호남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반감으로 보수계층이 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1993년 빌 클린턴이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리퍼블리칸 공화당의 지지율이
4월 달에 한 25%였던 것이 점점 더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한 60%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리퍼브리칸, 공화당의 지지율이 20%라고 하면 반이라고 그러면은 10%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60%가 60% 미만이 내려왔어요. 그럼 4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홈베이스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딴 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아무리 쑤셔봤자 나올 거 없어요. 예. 전라도 내버려두면 돼요. 그걸 뭐 가서 뭐 5.18 때 뭐 이러고 있어. 이거 잘못된 건데.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제 말씀은 그래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요, 위기는 하던 짓을 여론이나 야당 때문에 안 하기 시작하면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네. 하는 건 계속 해야 돼요. 쟤 잘못했다 그러면 안 하네. 잘하는 것도 못했다 그러면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야당이나 여론 때문에 하던 짓 안 하기 시작하면은 야당과 여론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거 한다고 약속하고 대통령 됐으니까 나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옳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론 때문이나 야당 때문에 바꾸면 안 돼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대우나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대우나 했어야 돼요. 제가 대우나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우나는 사실 일본 시대부터 계획이 됐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터널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댐을 싸가지고 강을 돌려서 이렇게 대운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대운하가 됐다고 그러고서요. 그러면은 이 불효불급한 화물은 운하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멘트 그런 거요. 그런 거 다 대운하로 다 옮기면 돼요. 네. 하이웨이로 올 필요가 없어요. 하이웨이 보세요. 그 시멘트 싣고 다니는 추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추력으로 꼭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요. 미국은 비행기로도 화물이 있고, 자동차로 있고, 기차로 있고, 운하로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걸 길을 쓰고 반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쓰고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해서 그걸 못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대운하가 돼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최근까지 굉장히 가물었는데 북쪽은 좀 괜찮았어요. 그럼 대운하면 얼마인지 물의 수급 조정이 돼요. 땅덩어리 작은 데서. 그리고 쌀이니 이런 것들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운하로 가지고 오면은 하이웨이, 우리 고속도로에 미치는 그 영향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인 이 물류 시스템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물러난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가는 지지율이 막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스몰 거버먼트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부자 감세 굽히지 않았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믿는 바야. 이 사람은 이것만 한 거예요. 딴 건 장관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다시 일어났거든요. 클린턴은 처음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건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요. 게이, 호모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는 바로 잡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 바로 잡아야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로 잡을 게 뭐 있어요? 하던 짓 안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클린턴이 하나 잘한 거는 레간의 정책을 거의 답습했습니다. 이름만 좀 바꾸고 형태만 바꾸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극좌파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탄핵당했을 때도 하원에서 탄핵당하고 상원에서 탄핵 안 당한 거는 그나마 그래도 공화당 정책을 답습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박근혜, 문재인 10년간은 우파의 순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요, 세금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그리고 세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 올렸냐? 슈퍼컴퓨터 갖다 놓고 모든 사람의 재물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한 푼을 이렇게 셀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것에 가장 혜택을 본 게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 안 올리고, 세금 안 올리고, 뭐, 담배 뭐 그런 걸로 올리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올렸고, 문재인이 약탈 수준으로 세금을 올렸습니다. 기업은 발을 묶었고, 그 문재인이 한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 미국에서 지하 경제가 30%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지금 뭐 돈을 워낙 이 슈퍼컴퓨터가 그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질 못해요. 돈의 흐름이란 건 양성으로도 흐르고 음성으로도 흐르는 것이 돈인데 그걸 다 막아버린 게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문재인 10년은 우파의 순환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순환기를 거쳐온 우파들에게 마음에 드는 짓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지금, 어민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문제 뭐 그런 거 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 생계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생계하고 관계되는 거를 과감하게 쳐야죠. 그건 물론 뭐 어민 문제나 또는 공무원, 서해안 공무원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검찰에서 하면 돼요. 네. 그게 뭐 당에서 뛰어들 일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과감하게 규제 풀어야 되고요. 5년간의 그 악법 다 돌려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보, 타다, 이런 거 왜 다 못하겠어요? 결국 누가 고생해요? 지금 국민들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을 막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주 52시간 제도, 저도 이제 작은 회사라고 있으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는데요. 그거 찬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성태 아니에요. 김성태가 원내대표 할 때 민주당하고 합의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김성태가 반대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김성태가 찬성을 해줬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파 유권자들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제도 개선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핵무기를 그 핵무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쳐야 되고, 노조가 정당입니까? 왜 노조의 정치 활동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노조는 정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럼 정당으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정당 보조금을 받아야죠. 왜 기업에서 노조한테 돈을 대줍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당이면요. 그래서 저는 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5.18 왜곡은 안 되고, 세월호 왜곡은 안 되고, 6.25 왜곡은 됩니까? 네? 6.25 왜곡 금지법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파 정권에서는 과감하게 보수 우파 정책을 피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 우파 정권이 좌파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보수 우파는 언제 길을 펴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으려면 어차피 좌파에선 지지 안 해요. 그러니까 좌파를 쳐다보고 호남을 쳐다보는 하나는 이 정권은 희망 없습니다. 이 정권은 보수 우파 유권자 바라보고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나면은 나라가 너무 우파로 가 있으면 그때 좌파가 와서 또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가 왔다 갔다 해야죠. 이 손흥민이처럼 뭐 좌우를 다 잘 차는 사람은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는 우파적인 사고방식으로 오고 좌파는 좌파적인 사고방식으로 오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무슨 좌파가 우파한다고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과감한 보수 우파 정책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본 건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우파가 80%가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우리 최경영 의원님.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기업을 했습니다. 조그만 기업을 했는데 제가 기업을 문 닫은 이유가 민노총 때문에 닫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못되게 만들고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게 민노총하고 전교조인데요. 민노총을 깨트릴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민노총을 깨트린다는 것부터 노동운동의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가 시작일 겁니다. 한꺼번에 깨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정치 활동 금지법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네, 네. 그럼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정치 세력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금제니까요.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핵무기 개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절대로 핵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미 그 기술이 대한민국은 충분히 개발이 돼 있고 핵탄두 이제 그것만 저거하면 되고. 과감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물론 저는 좀 안타까워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시는데 그 어법이나 태도를 가끔은 이렇게 조금은 그리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이면서 직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분도 지난번 인사 사태 같은 것도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미 다른 정권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법이나 그냥 화법이나 태도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첫 번째 그 예전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휘소 박사를 저거 해서 핵무기 개발 다 하려고 다 했잖아요. 근데도 미국에서 결국은 반대를 한 거였고 그 방법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그거를 박사님 좀 더 깊이 있게 해법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 싸가지 없기로는 홍준표. 제일 싸가지 네. 그 저는, 5년 전에 홍준표 후보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근데 그 양반 말 안 들어요. 그리고 DJ는 정말 말 잘 들어요. DJ는. 네, DJ는 제가 DJ를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1971년도에 대통령 나오고 나서는 정치와 거의 한 10몇 년간 절단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도, 60년도, 70년도 식으로 한강이나 장춘단공원 대규모 군중 집회에서 이러고 하는 그런 이 연설에 익숙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정치에서 이제 떨어졌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TV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강연을 듣는다고 그랬지만 요새는 강연을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각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러면서 느낀 거는 저는 초조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아주 대단했던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핵무기 개발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공개하고 해야 돼요. 공개하고 하는 것을 이 7차 핵실험에다 걸고 공개를 해야죠. 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경제 10대 강국이거든요. 10대 강국인 나라에서 그걸 비밀리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폭제만 잘 만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최고의 물리학 노벨 물리학 수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포스코 밑에 포스텍 포항공대 밑에 가면은 엄청난 그 핵에 관련된 실험 시설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다 하면은 저는 뭐 1년, 2년 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공식화해야지 뭐 과거처럼 비밀리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그러니만큼.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게 중요하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만든다 하면은 자네들 만들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북한도 만들고 파키스탄도 만들고 인도도 만들었어. 한국 만들고도 벌써 남았어 라는 시각이 아마 세계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뭐지? 우리 이영작 박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탁월한 경륜과 또 깊은 지식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저께 제헌절 그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국회의장이 이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랬고 또 헌정회 회장께서도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헌법 개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현 시점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의 야당이 다수당을 점령하고 있는 데서 헌법 개정 심의를 할 때 소위원회를 하든지 위원회를 하든지 본회의를 하든지 할 때 모든 것이 야당이 주도해가지고 그 모든 조항과 내용들이 변화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여당이고 힘이 세다고 큰 소리 쳐봐야 결국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는 숫자 노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그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에서의 그 정치적인 그 엘리멘트에 대해서는 김용균 의원님 말씀이 이제 옳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현실의 문제고, 원칙적으로는 저는 이혼 집정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치와 외치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치와 외치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치가 나빠지면 외치로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치가 좋아져야지 이 결합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치가 좋을 때는 외치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이 특히 이 민주당 같이 좌편향된 국가에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외치와 내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 내치가 나빠질 때 외치로 주의를 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외치와 내치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중국도
걱정이죠. 중국이 지금 어저께 그저께 언론 보도된 거 보면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깝거든요. 0%에 가까우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위험한 우리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그 외치 내치를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느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지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이제 친미, 그다음 한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대통령이니까 관계없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대통령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그 트럼프하고 문재인의 그 콤비도 나빴지만 그것보다 더 악화된 콤비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런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 대통령은 좀 더 우파적인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은 이원 집정제가 낫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각은 뭐 국내 정치 항상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각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외치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원 집정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련된 팔리틱스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말씀. 네. 요즘 대통령 그 지지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도 또 발표하는 언론도 조금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합니다. 80년도인가요? 제가 군에 있을 적에 GP에서 월북자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군으로서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사고인데, 그게 이제 위에서 그 높은 지휘관들이 회의한 결과 그 GOP를 담당한 대대장이 부임한 게 얼마가 됐느냐. 그러니까 부임한 지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그럼 아주 부대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겠구만. 그래서 보직 해임해야 할 사람을 경고로 끝내고 그 대대장이 나중에는 합참 의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대한민국 국민이 어저께 신문본에 보니까 5,100만이라고 합니다.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금 2달 됐나요? 6개월도 안 된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잘하네 못하네 하고서 조그만 가십거리 가지고 이 방송국들이 그 토론회를 한다든가 또 언론들이 그것을 더 확대해서 보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을 사고를 잘못하게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을 할 적에 그때는 당연히 비판할 거 하고 칭찬할 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특히 여론 조사 기관 언론들이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갖다가 주도해서 이 대통령의 세를 갖다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우리나라는요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여론조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법을 개정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용, 국민의 지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걸 실질적으로 인덱스로 하는 연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것까지도 다 선관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하게 하는 것까지도. 그럼 프라이빗하게 하는 조사에서는 별의별 걸 다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법 자체에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품질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데 거기서 전문기관은 아닌 데서 여론조사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를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옳고요.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가 나오지만 아까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린 대로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하냐 안 하냐, 너 민주당 지지하냐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덱스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헤쳐서 정말 유권자들의 생각에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맞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가 뭔지 나토깨비 같은 그런 조사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 전부 다 싸구려 아니에요. 몇백만 원만 주면은 할 수 있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뭐죠, 김어준이도 여론조사 기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조사기관의 그 공정한 조사기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잠깐만요, 마이크. 예. 우리 박사님이 제의하신 그 NPT 탈퇴와 또 핵무기 개발 공개하자.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는데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미국에서 저희들 핵무기 개발을 굉장히 제어해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뭐 NPT 탈퇴라든지 또 핵무기 개발 공개를 실현할 수 있느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글쎄요, 저는 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했고 그 사람들은 NPT에 가입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IAEA에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마 지금 미국 상하원에서 로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대만하고 이스라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아주 뭐 정말 목을 메고 상원 하원 국회 상하원의 의견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의 조야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정치 연구 단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 인스티튜트, 그런데 또 케이토 인스티튜트라든지 또 보수 단체 그런 연구 단체 헤리티지 그런 데 가서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DJ 때 그걸 제가 부끄러운 얘기죠. 이제 1986년도에는 뉴욕타임스에 저보고 망명대사라는 거에서 뉴욕타임스에서 대서특필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했거든. 그래서 민주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얻은 별명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조야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10대 강국인데 10대 강국을 어떻게, 우리 10대 강국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너희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우리는 단거리 유도탄에 실리는 정도의 유도탄 핵무기만 만들겠다. 그리고 그 기술은 어디도 우리가 수출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그 기술을 모르는 나라가 있나요?
실제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미국 조야를 움직여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그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 같지 않고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려서 특이한 상황이다 이거야.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금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금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 유엔에서 ILO에서 정해진 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데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정치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또 허용하는데 지금 우리 민노총식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타파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한국노총 같은 데 않잖아요. 정치활동 한다 이거야. 내부적으로. 다 정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다 노동조합별로. 그 정치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또 거기서도 노동자들이 국회의원을 내보낼 수 있어. 일본 같은 데 가면 회사에 노동조합 옆에 전부 노동조합 출신 국회의원들 당선자 간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 해야 한다 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노조가 사실 이게 노조인지 정치단체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조로서의 순수성이 완전히 없어졌고요. 저는 일본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돈 보내는 것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조 자체가 무슨 여당의 또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해 가지고 뭐 대규모 데모를 하고 탄핵에 앞장을 서고 하는 그런 파괴적인 정치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파괴적인 정치 활동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촬영자로서 그 박사님 의견에 좀 동조하는 좀 함께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핵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얘기인데 핵 개발의 NPT Non-Proliferation Treaty 자체에 들어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어떤 일정한 나라가 핵의 위협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을 때는 자기 나라의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위 행위로 어떠한 무기를 개발하거나 저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공표를 하고요. 그래서 만들겠다고 했을 때 NPT에서 이미 어떤 허락을 받는 상태는 아닌데 그걸 진행을 할 때 대한민국을 NPT에서 탈퇴시킬 건지 아니면 무슨 처벌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 1년 이상 걸리는 그 사이에 한국은 6개월이면 핵무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나라들이 대국인 한국 10대 대국인 한국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본하고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 잠수함. 딴 것 말고 핵 추진 잠수함만이라도 한국과 일본이 갖게 되면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지름길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이준석 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 게 뭐였냐면은 피터팬 증후군. 지금 뭐냐? 나이는 많이 먹고 싶지 않은데 진짜 백순엽 장군이 29살에 장군이 된 것처럼 자기가 나이는 먹고 싶지 않은데 어린 나이에 권력은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갖고 싶다 하는 그 모순 때문에 아직도 땡깡을 부리고 못되게 굴고 심술을 부리고 심지어 가출까지 서슴지 않는 정치인이 돼 있지 않느냐. 지금 나이가 38이 됐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피터팬 증후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말씀을 하시는 게 괜찮을까요?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쓴 책인데요. 예. 제가 한 10권쯤 가지고 왔어요. 아, 예. 방송표 써야 되겠지만 저는 한번 갖고 가야 돼. 방송에 올려야 되니까. 정말 귀중한 말씀 드리는 건방지게 아이고. 조선을 보여주는 아마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명함을 제가 박사님 전화번호 입력을 해놓겠습니다. 네, 연락 주고 예, 010. 지난번에 오셨어요.